안녕하세요. 돈셰프의 최병문입니다. 오늘은 퇴직연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시청자분들이 문의를 많이 해주시는 주제 중에 하나가 퇴직연금의 어떤 전체적인 이해, 그리고 디폴트 제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사전 지정 운용 제도라고 하는데요. 이게 7월부터 의무화가 됩니다. 퇴직연금에서 또 가입 가능한 상품들에 대해서도 좀 짚어보고요. 지금 이제 3층 연금이라고 하는데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지금 퇴직연금에 대한 어떤 역할이 굉장히 앞으로 점점 더 이제 중요해질 텐데, 오늘은 이 퇴직연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전문가 두 분과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소개해 주실 전문가는 강주성 이충구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자, 이 퇴직연금, 이제 우리 3층 연금 가지고 먼저 이 퇴직연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우리 돈셰프 구독자분들이라면 아마 뭐 너무 익숙하고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연금에 대해서 3층 연금 제도에 대해서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아주 이제 기본적인 생활을 이제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이제 회사에서 준비해 주는 건데, 이것을 이제 추가로 함으로써 조금 더 보충적으로 이제 기본적인 생활을 보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연금. 개인연금을 가입해서 좀 여유로운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국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두 번째, 퇴직연금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동안은 이 퇴직연금이 실제로 거의 퇴직하시면서 옛날 퇴직금 제도처럼 일시금으로 찾아 쓰시다 보니까 크게 부각이 되거나 많이 다뤄지지 않았던 부분인데, 최근에는 이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과, 또는 이제 연봉이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뭐 근로소득세, 뭐 종합소득세 이런 세율이 워낙 높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또 퇴직소득세가 좀 작다 보니까 그쪽으로 옮겨서 뭔가 절세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그런 이유들로 요즘에 관심이 한참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뜨거운 감자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퇴직연금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예전에 퇴직금 제도부터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퇴직금 제도는 그냥 퇴직금을 적립했다가 나중에 퇴직하시면 받으셨던 건데, 이거를 이제 정부에서는 연금으로 받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공무원 연금하고 형평성에서 좀 많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연금을 좀 더 많이 받게 하려는 노력들을 하면서 만들어진 제도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DB 제도가 있고 DC 제도가 있고, 그리고 개인형 IRP 또는 기업형 IRP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뭐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DB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확정급여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DC는 확정기여형이다. 그리고 IRP라고 하는 요즘에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DB형 같은 경우, 확정급여형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또 가장 최근 퇴직 전 3개월치의 월급을 이제 계산해서 퇴직 근속 연수와 계산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고, DC 같은 경우는 월로 계속 회사에서 연이나 월로 적립을 해서 퇴직연금을 적립하는 제도고, 개인형 IRP 같은 경우는 개인이 이제 가입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오늘 좀 많이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잘 보시면 아마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을 잠깐 인용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반드시 한 개 이상의 퇴직급여 제도를 운영해야 된다.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어떤 걸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까, 기업에서는? 근본적으로 과거에는 퇴직금 제도를 활용하고 있었고, 2013년 이후에는 퇴직연금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엔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든 퇴직금 제도를 도입하든 문제가 없었지만, 2013년도 이후부터는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해야 퇴직급여에 대해서 이 기업에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퇴직연금 제도가 적극적으로 도입이 됐는데, 과거의 퇴직금 제도와 똑같은 게 바로 확정급여형입니다. 회사에서 정해진, 실제 급여 인상률이 높은 데는 DB형이라고 하는 확정급여형 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 임금 피크제라든지 아니면 중도 인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DC 제도를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본적으로 개인형 IRP는 세액공제를 받는 용도로도 많이 활용을 하지만, DB나 DC에 있으신 분들은 퇴직할 때 의무적으로 IRP로 들어갈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RP로 받아서 일시금으로 받든 아니면 연금으로 받든
받던 이런 형태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기업의 비용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퇴직금이 들어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런 제도 때문에 퇴직연금 제도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아니 뒤에도 이제 나오겠지만 여기 공무원하고 자영업자도 IRP 가입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놨네요. 네, 2017년에 바뀌었습니다. 아, 2017년도에 이제 자영업자한테도 사실은 이게 상당히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렸고, 그럼 전체적으로 이게 퇴직연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아까 방금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DB형 확정급여형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가 돈을 관리하는 주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적립액은 마지막 3개월의 급여 평균의 근속연수를 근무연수를 곱해서 계산을 하고요. 근데 이제 방금 말씀 주셨지만 이 부분이 유리한 분들은 뭐냐면 월급이 임금이 계속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인상되는 그런 근로자인 분들은 DB형이 훨씬 유리하십니다. 그 마지막 3개월이니까 네, 맞습니다. 계속 올랐던 분은 유리하겠네요. 일반적으로는 일반 중소기업은 별로 그런 것이 없지만 대기업들은 임금 피크제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임금 피크제 대상이 되면 보통 일반적으로 퇴직 전 2년에서 3년 정도를 냅두고 나서 임금 피크제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는 이제 보통 DB형으로 갖고 계시던 퇴직연금을 다 DC형으로 전환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DC형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DC형은 이제 운용자금 주체가 가입자입니다. 우리가 보통 근로자라고 하는 분들이고, 최종 적립액은 적립금의 투자 수익률을 이제 곱해서 적립액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주셨지만 임금 피크제 대상자나 아니면 중간에 급전이 필요한 물론 그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급전이 필요한 분들 이제 그런 경우는 DC형을 갖고 계신 게 훨씬 더 유리하시고, 개인용 IRP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운영 책임 주체가 가입자일 거고, 그다음 최종 적립액도 적립금의 투자 수익률을 곱하는 이제 그런 것일 건데, 대신에 이제 이곳에 이제 1년에 올해부터는 이제 900만 원까지의 세액공제가 됩니다. 작년까지는 700만 원이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나중에 1년에 또 1,800만 원까지만 가입할 수 있거든요, 납입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 또 이제 본인의 나중에 노후에 필요한 연금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퇴직연금 중도 인출 규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퇴직연금은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서 중도 인출이 가능하진 않고요. 몇 가지 이제 예외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주택자가 처음에 이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얻게 될 때 그 보증금을 이제 내야 될 때 퇴직연금에서 인출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할 때 그때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파산이나 개인회생일 때 가능한데요. 개인회생 같은 경우도 보통 우리가 60개월로 개인회생을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그 5년 이내일 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천지지변 등으로 인적이나 물적인 피해가 있을 때 특히 이런 피해를 보고 나서 3개월 이내 신청을 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피해의 경우에도 이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이 말씀드린 이 경우를 빼고는 일반적으로 퇴직연금에서 인출이 불가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잘 보셔서 인출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린다면, 중도 인출이라고 하는 건 확정 급여형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출이 필요하다면 기여형으로 전환한 다음에 인출을 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퇴직금은 근본적으로 연금으로 받기 위해선 55세가 넘어야 된다는 사실까지 아시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겁니다. 근데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을 얼마나 자주 바꿀 수 있나요? 회사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는 언제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여형에서 급여형으로 가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과세 부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슈 같습니다.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 얘기를 좀 해주시죠. 근본적으로 조금 전에 우리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제 연간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이 IRP와 연금저축계좌를 통해서 1,800까지 가능합니다. 개인별로 1,800인데 보통 세액공제 받는 건 지난해까지는 700, 올해부터는 9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 중에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고 세액공제를 전혀 안 받은 부분은 일시금으로 받나 연금으로 받나 비과세입니다. 그게 가장 우선적으로 인출 순서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가 퇴직금입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DC에서 나온 이 퇴직금은 근본적으로 IRP로 들어와서 이걸 일시금으로 받으면
확정된 퇴직 소득세를 납부하고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연금으로 받게 되면 이게 두 번째 인출되는 금액인데 연금을 개시한 날로부터 10년 차까지는 30% 확정된 퇴직 소득세의 30% 감면 혜택을 줄 것이고요. 10년을 초과한 그때부터는 40% 감면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는 연금으로 받을 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군요. 네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세액공제를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연간 900만 원이나 700만 원 세액공제 받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이에 따라서 우리가 보통 55세부터 69세까지는 5.5% 저율과세를 합니다. 그리고 70세부터 79세까지는 4.4% 그리고 80세 이상은 3.3%를 과세를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부분에 아까 비과세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그랬죠. 여기서 난 수익금 그리고 퇴직금에서 난 수익금, 또 연금저축계좌나 IRP에 추가 납입했던 부분에 대한 수익금도 연간 1,200만 원을 포함하는 금액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소득과세를 하거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때 분리과세는 16.5%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고요. 이 자금 또한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16.5%로 분리과세,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합니다. 네, 정리가 좀 되네요. 올 7월부터 이제 달라지는 퇴직연금 제도 중에 가장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사전 지정 운용 제도, 즉 이제 디폴트 옵션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배경을 먼저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근본적으로 주요 선진국들은 이런 이 퇴직연금에 대한 위험자산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한 60% 정도. 특히나 이제 미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가 퇴직연금을 적극적으로 잘 운영하는 대표적인 사례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대부분의 90% 이상이 안전한 예금 형태로 가다 보니 퇴직연금이 불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해지하지 못하는 자산으로 전락해버린 경우가 있어서 아주 획기적으로 이번에 디폴트 옵션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디폴트 옵션을 도입을 했고 이게 이제 확정급여형이든 DC형 그리고 개인형 IRP인데 그중에 우리 개인이 운용 주체가 되는 확정기여형과 개인형 퇴직 IRP에 대해선 이 7월 12일까지 디폴트 옵션을 시행하게 되는데 거의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면 DB형하고 DC형 중에 자산이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로 이게 지금 차이가 납니까? 거의 80% 정도가 DB형이고요. 네, 그리고 한 14, 5% 정도가 이제 DC형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DB형을 신뢰하는 그런 상황인 거네. 신뢰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조금 이게 좀 사회적인 어떤 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보통 특히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 대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주거래 은행이 있습니다. 주거래 은행에서 그냥 약간은 이제 뭐 대출을 해주거나 이런 걸 할 때 또 조건으로 이게 회사에 퇴직연금을 가져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은행에서 그런 것들을 진행하게 되면 거의 웬만하면 DB형으로 운영을 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근로자들도 뭐 퇴직연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냥 DB형으로 그냥 묻혀있는 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신 것처럼 물론 뭐 전통적으로 퇴직금 제도를 익숙하신 분들은 또 내가 뭔가를 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니까 사회적인 흐름 자체가 DB형으로 그냥 관리가 안 되는 채로 들어가 있는 돈이 많다. 그동안 그랬다. 그래서 항상 뉴스에 보면은 신문에 보면 뭐 평균 뭐 수익률이 1.6, 1.7, 1.8 이렇게 돼서 문제가 있다라는 신문 기사가 항상 나옵니다.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만든 이제 디폴트 옵션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디폴트 옵션의 어떤 선택 과정 잠깐 좀 언급해 주십시오. 디폴트 옵션에 대해서는 이제 각 금융기관, 사업자라고 보통 얘기하죠. 사업자와 회사, 그러니까 직접 회사와 협의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어떠한 디폴트 옵션을 가져갈 것인지 사업자와 이제 협의를 합니다. 이걸 가지고 근본적으로 이제 근로자들한테 이러이러한 디폴트 옵션이 이 회사는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다. 선택은 바로 우리 근로자들이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은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예금을 가입하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예금이 만기가 되었을 땐 자동 승계가 되도록 이때까지 돼 있었습니다. 이게 올 5월까지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 자동 승계가 되지 않고 바로 현금성 자산으로 그냥 들어오게 됩니다. 현금성 자산으로 들어와서 4주 동안 아무런 운용 주시가 없이 그대로 현금으로 남아 있으면
자, 선생님 자산은 현금으로 운영되어 있으니 이대로 가시게 되면 앞으로 2주 후에는 미리 이 선정한 디폴트 옵션에 투자하게 됩니다는 문자가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현금성 자산으로 방치됨 없이 자동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바로 디폴트 옵션이거든요. 그래서 그 상품에 대한 선정은 회사와 그 사업자, 금융기관하고 협의를 통해서 선정이 될 것이고, 기본적으로 내가 가입하는 상품은 개인이 각각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디폴트 옵션을 원치 않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네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각 회사마다 그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계좌의 투자 비율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폴트 옵션에 내가 들어가고 싶지 않다면 거기에 투자 비율을 미리 선정해서 만약에 퇴직금이나 아니면 개인이 납입한 돈이 어느 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미리 선정이 돼 있다면, 아니면 현금성 자산으로 100% 들어갈 수 있도록 미리 투자 비율을 등록하시는 분들은 굳이 안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이제 상품 범위에 대해서 좀 언급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국내 디폴트 옵션의 근본적인 취지 자체는 위험자산의 투자 비중을 높여서 이 DC나 IRP의 수익률 제고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장 다양하게 퇴직연금에 맞도록 되어 있는 게 바로 TDF입니다. 물론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타겟 데이트 펀드라고 해서 퇴직 시기에 맞게끔 적절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게 타겟 데이트고요. 또 한 가지는 분산 투자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투자해도 시장을 거의 추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글로벌 분산되어 있는 이런 상품들, 그리고 MMF처럼 아주 안전한 자산, 그리고 원리금이 보장되는 자산, 이런 자산 형태로 만들어서 각각의 금융기관마다 초조 위험에서부터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처럼 자신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선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뒤편에 보시게 되면 그 사례에 보면 초저위험 포트폴리오를 보시게 되면 예금에 100%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 저위험에 보게 되면 TDF와 예금에 적절하게 섞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죠. 마찬가지로 고위험군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주로 펀드에 100% 투자할 수 있도록, 대신에 이런 자산들은 그 안에 그 위험 성향을 가지고 100%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런 디폴트 옵션에 선정된 자산들은 내가 가진 자산의 100%까지 다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디폴트 옵션도 뭐 반드시 리스크하다고 볼 게 아니라 그냥 뭐 초저 위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되네요. 선택을 하면 되는 거네요. 단 디폴트 옵션이 도입된 취지는 굉장히 퇴색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걸 근데 이것도 변경이 뭐 얼마 만에 자주 되고 뭐 이렇게 가능합니까? 변경은 가능합니다. 일정하게 자신이 원할 때마다 변경 다 가능하시고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저위험에서 고위험으로 언제든지 변경은 가능합니다. 방금 이제 그 말씀 주신 대로 그 이제 원래는 이제 저희가 그 DC 계좌 같은 경우는 IRP도 그렇지만 30%는 이제 좀 안전자산에 담아야 되고 70%는 이제 공격형 위험자산에 지금 현재 담아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TDF를 제외한 이제 상품들은 그렇게 돼 있는데, 디폴트 옵션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말씀하신 대로 투자를 좀 더 많이 하게끔 만드는 이제 그런 취지라면, 실은 여기 이렇게 예적금 100% 들어가게끔 만들어 놓은 디폴트 옵션은 이제 원래 처음에 이제 취지와 많이 다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퇴직연금에서 가입 가능한 상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저희가 이제 보통 연금저축 계좌, 연금저축 또는 이제 퇴직연금, DC나 IRP 뭐가 다르지라고 고민하시거나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특히 이제 연금저축과 IRP가 합산해서 세액공제가 900만 원까지 되다 보니까 이제 뭐 상관없지 않아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고 하신데,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금저축 계좌는 태생이 연금저축 펀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연금저축 신탁, 연금저축 펀드, 연금저축 보험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연금저축 계좌로 업그레이드가 됐던 거예요. 예전에 연금저축 펀드였을 때는 계좌에서 하나의 펀드만 가입이 가능했었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연금저축 계좌에서는 다양한 이제 상품들을 가입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근데 하지만 그 안에서도 예를 들어 현금이나 MMF 또는 연금저축 뭐 펀드에 있는 펀드들 또는 ETF까지만 이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DC나 IRP에서는 좀 많이 다른 게 뭐냐면 예금이 가입이 가능하고요. ELB나 ELS
파생 상품이 가입이 가능하고 또 리츠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차이점이 나는 건 채권을 담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연금저축과 IRP나 DC가 확연히 다르다. 투자를 할 수 있는 볼륨이 훨씬 더 넓다. 스펙트럼이 넓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개별 상품에 대해서 좀 또 설명을 해 주십니까? 네, 보통 이제 TDF 몇 년 전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유행처럼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TDF는 타겟 데이트 펀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이제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은퇴 시간 한 10년 남았다. 그러면 그 남은 10년이 자산이 안전자산을 좀 많이 확보하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위험자산이 많지만 좀 안전자산이 많이 확보하는 전략으로 움직여지는 건데요. 보통 TDF를 설명할 때 이렇게 글라이딩 패스라고 하는, 보통 비행기가 이렇게 착륙할 때 그냥 착륙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글라이딩 패스를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입을 할 때, 젊을 때는 위험자산이 훨씬 더 많고 채권형 또는 안전자산이 좀 많이 적은데, 그것이 이제 은퇴를 한 시점에 가면은 위험자산이 좀 낮고 또 안전자산이 좀 많은, 이제 그렇게 바뀐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통 TDF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통 미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도 이 TDF 상품이 이 퇴직연금에 굉장히 절대적인 어떤 비중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지금은 다양한 증권사에서 다양한 펀드들이 나와 있어서 아마 뭐 상품을 뭐 셀렉하실 때는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TDF를 선정할 때 일반적으로 이제 글라이드 패스라 해서 젊은 시절엔 성장주나 앞으로 이제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주식 비중이 보통 80%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가는 거고, 내가 퇴직하는 시점이 되면 주식보다는 좀 안전한 채권이나 또 주식 중에서도 배당주 같은 이런 시스템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TDF를 선정하는 경우에 리스크보다는, 그러니까 지난해 시장을 보게 되면 채권이 굉장히 수익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봤을 땐, 자, TDF의 이 종목도 한 2개 정도로 분산해서 하면 굉장히 투자에 효과적이겠다. 그리고 실제 이제 이 TDF가 나한테 어떤 상품이 맞을 것인가를 판정할 땐 60 플러스 내 출생연수를 더하면 내가 맞는, 나한테 가장 적합한 TDF를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 대상으로 하고 그에 따르는 부분을 좀 더 공격적인 부분을 좀 하나 정도 더 런칭을 해서 가면 TDF 투자에 굉장히 효과적인 수익률이 도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츠의 상품에 대해서 또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계좌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보통 공모펀드를 주로 많이 투자하지 않습니까? 이제 공모펀드에는 근본적으로 비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판매 비용이 있고 운용 비용이 있고 수탁 비용이 있는데, 그 중에 리츠나 ETF 상품 같은 경우는 판매 보수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자체가 되게 저렴하고요. 또 한 가지, 이런 상품을 잘 고르게 되면 분배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높은 분배금을 도입하는, 그러니까 주고 있는 이런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리츠는 소액으로도 오피스 빌딩을 내가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구조화된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SK 리츠라고 하는 하나의 상품을 보게 되면, SK 리츠는 근본적으로 SK 그룹의 본사가 있는 서린 빌딩, 그리고 그 SK에서 직접 운용하는 이 주유소 있죠? 이런 부분에서 수익난 부분에서 일정한 부분을 뺀 90%를 다 배당하게 돼 있습니다. 연 배당률이 분배금이 약 5.4% 정도 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이런 부분들을 잘 선택해서 가시게 되면 황금알을 받는 거위처럼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계좌에서도 이런 리츠 상품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츠가 이제 부동산 펀드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이제 채널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또 처음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리츠가 이제 부동산 펀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ETF 상품을 또 말씀해 주십시오. 네, ETF 같은 경우는 원래 상품이 만들어질 때 주식은 이제 매매가 자유롭잖아요. 또 바로바로 할 수 있고 트레이닝을. 근데 이제 우리가 펀드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펀드는 아무래도 이제 바로 환매한다고 바로 돈이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히 펀드 중에서도 인덱스 펀드, 그러니까 지수를 따라가는 그 인덱스 펀드와
이 주식의 장점을 섞은 게 ETF거든요. 그래서 Exchange Trade Fund라고 ETF를 말하는데 그런 인덱스 펀드를 매매를 사고 팔 수 있는 이제 그렇게 바로바로 사고 팔 수 있는 것들 ETF라고 하는데 ETF의 어떤 장점이라면 아무래도 이제 지수를 따라가다 보니까 비용이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펀드는 액티브형, 패시브형 이렇게 펀드를 나눠지는데 액티브형은 아무래도 이제 그 펀드 매니저가 많이 관여하는 펀드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액티브형 펀드들인 경우에는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 이렇게 패시브형, 특히 인덱스 펀드들은 지수를 따라가다 보니까 돈이 들 게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비용이 많이 저렴한데 특히 ETF는 이 패시브형인 인덱스 펀드를 따라가다 보니까 훨씬 더 비용이 일반 펀드보다 저렴하다. 그리고 최근에는 뭐 EMP 전략이라고 해서 ETF를 포트폴리오를 묶는 그런 전략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장점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정말 많이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 고객분들도 그렇고 증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많이 활용하시니까 일정 부분은 ETF로 좀 포트폴리오를 담는 것도 좀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퇴직연금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 그리고 디폴트 제도가 이제 곧 의무화 되는데 이게 대한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또 퇴직연금에서 이제 가입 가능한 운용하고 있는 그런 상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퇴직연금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앞으로 2부에 대해서 그럼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될 건가? 지금 세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신데 2부에 대해서 또 한번 이어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돈셰퍼의 최병문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퇴직연금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주제는 퇴직금을 받는 건 좋은데요. 퇴직연금을 통해서 과연 그러면 이 세금은 과세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퇴직연금에 대한 이 퇴직소득세가 어떻게 적용이 될 건지, 세금 부분이 일반 우리 서민들은 굉장히 이제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퇴직연금에 대한 이 과세 부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두 분 전문가, 강주성, 이충구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는 이제 퇴직연금 전체에 대한 말씀을 좀 상세하게 해주셨는데, 이번 시간은 이제 먼저 이 퇴직소득세가 얼마나 떼게 되고, 퇴직금을 받으면 이게, 뭐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요즘 주위 분들이 하도 이게 건강보험료 이 민감들 하셔가지고 저도 많이 받는 질문들인데, 먼저 우리 전문가님 그 소득 종류별 과세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시고 또 퇴직소득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시작을 해보시죠. 네, 아무래도 뭐 세금 관련된 내용은 일반 우리 그 구독자분들은 기본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뭐 특별하게 어렵진 않은데 이게 좀 복잡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종합소득 합산 과세되는 부분이 있고요. 소득 중에서. 그리고 이제 분류과세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종합소득이 합산이 안 되는. 그래서 종합소득이 합산이 되는 것들은 6개 소득이 있는데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6가지 소득으로 되어 있고요. 이 소득들은 2개 이상의 소득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합산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분류과세 쪽으로 넘어가 보면 그쪽에는 바로 오늘 다룰 내용인 퇴직소득, 그리고 뭐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 미국 주식 같은 경우도 이제 양도소득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이제 분류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종합과세와 분류과세는 내용이 중간에 이제 이게 벽이 하나 쳐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말씀 주신 대로 퇴직소득 많으면 뭐 건보료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뭐 이런 부분들도 이 뒤에서 또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퇴직소득세는 그럼 과연 뭐 어떻게 뗍니까? 얼마나 떼고 뭐 어떤 구조로 떼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퇴직소득세는 근본적으로 근속연수가 짧고 또 퇴직금액이 많을수록 세금이 높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퇴직소득세를 적게 내려면 일단 근속연수가 길어야 되겠네요. 한 회사에서 근무하는 기간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올해부터 네. 퇴직소득세 근속연수 공제를 확대를 했습니다. 올 1월 1일 퇴직하신 분부터. 좋은 일이네요. 그럴 수도 있고 한편으로 보면 좋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퇴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금이 줄어드니까 좋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세금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걸 일시금으로 찾는 경우가 늘어날까 봐 염려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퇴직금은 근본적으로 연금으로 받아야 되는데 또 그런 역선택을 할까 하는 두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부에서는 퇴직연금을 의무적으로 연금으로 받는 부분까지 법제화하는 그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 근속연수 공제액을 확대했습니다. 과거에는 5년 이하인 경우에는 30만 원 곱하기 근속연수였던 걸 100만 원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보게 되면 이 근속연수 공제액을 바꾼 게 27년 만입니다.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인 거고요. 또 한 가지는 2016년 이후부터는 퇴직소득세가 계속 증가를 해왔습니다. 2020년까지 마무리되는 시기였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획기적으로 손을 보면서 퇴직소득세, 근속연수에 대해서 세금이 많이 줄게 되었다. 그래서 그 뒤에 이 장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 1억 원인 경우 10년 근속연수 하신 분들이 변경 전에는 548만 원의 세금을 냈어야 되지만 변경 후에는 426만 원만 내도 되는 실제 절감되는 세액이 굉장히 크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근속연수가 길면 길수록 세액이 많이 줄어들었다. 마찬가지로 퇴직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줄어드는 세금이 훨씬 더 많겠네요. 어쨌든 이번에 이런 퇴직소득세에 대한 세제가 변경되면서 퇴직소득세가 많이 줄게 되었다는 것. 근속연수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지금 1억 원 경우를 이제 보시면 이제 변경 후를 볼게요. 10년 시점에 426만 2천 원인데 이게 30년 건속했으면 26만 4천 원만 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와. 거의 세금이 없습니다. 한 회사에 오래 다녀야 되겠네요. 직장 변경하면 다시 카운트하는 거죠? 계열사 내에서 하는 경우는 그 퇴직소득세 정산 특례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회사를 아예 다른 회사로 옮겼을 땐 입사일로부터 계산을 하기 때문에 세율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퇴직소득세를 좀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 할 텐데요. 말씀해 주십시오. 퇴직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금 이제 말씀 주신 대로 퇴직소득세라는 건 근속연수가 짧을수록 퇴직금이 많을수록 이제 세금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퇴직금을 줄일 수는 없으니까 근속연수를 뭔가 조정할 수 있다면 퇴직소득세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기업에서 예전에 보면 중간정산이라는 이름으로 퇴직금들을 많이 찾아서 가셨던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일반 기업들에서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한 직장에 다니고 있을 때를 이야기하는데요. 계열사를 포함해서 내가 중간에 중간정산을 안 받았다고 생각하고 근속연수를 이제 더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근속연수가 길어지니까 훨씬 더 퇴직소득세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안 받은 걸로 계산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이제 지금 퇴직소득세 낼 게 더 적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이 그러냐? 어떤 경우에도 항상 그러냐?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뭐 입사일부터 중간정산일, 퇴직 예정일이 있잖아요. 근데 입사일부터 중간정산일이 만약에 훨씬 더 긴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이제 예시에는 보면 입사일부터 중간정산일이 12년이고 중간정산부터 지금까지가 10년이잖아요. 퇴직하는 시점에서 그럼 이런 경우는 오히려 더 불리합니다. 연도가 똑같이 뭐 10년, 10년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제 훨씬 더 유리하게 되죠. 세액 계산을 해서 유리한 걸로 선택해야 돼요. 유리한 걸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근데 보통 기업에서는 이 부분을 잘 모릅니다. 저희도 보면 이제 퇴직 예정자 교육을 많이 가 보는데요. 이 퇴직 소득 세액 정산 특례 이야기를 해드리면 다들 깜짝 놀라세요. 왜냐하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보통 인사과나 아니면 그 퇴직금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알고 계신 내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한 직장에서 오래 다니시는 뭐 공사나 아니면 대기업 이런 곳들 같은 경우는 한번 문의해 보시면 생각보다 많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아까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퇴직소득세라고 하는 거는 이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았을 때 발생하는 이제 소득세를 이야기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연금으로 받는다고 하면 퇴직 후 10년까지는 30%를 이제 절감해 줍니다. 퇴직소득세에서. 그리고 10년이 넘어가면 40%를 절감해 주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보통 이런 경우에는 과세 이연 효과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낼 세금을 뒤에 낸다. 또는 이제 이것처럼 할인을 해주니까, 감면을 해주니까 훨씬 더 적은 세금을 내게 된 이제 좋은 일들이 있는 거죠. 그 세액정산 특례를 신청해가지고 중간정산 기간과 금액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하는데 받은 퇴직금을 내가 이렇게 안 돌려주고 그래도 이제 그 기간을 인정해 준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중간정산 제도를 퇴직으로 간주하거든요. 네, 그렇죠. 임원으로 승진하면서 중간정산 받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갑자기 회사가 분리를 하게 되면서 퇴직을 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건 내 의도하고 관계없이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는 중간정산 특례를 받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보통 공기업들은 그 노조를 통해서 대부분 그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사기업들은 그런 경우로 개인이 챙겨야만 됩니다. 그래서 회사가 분할됐거나 아니면 그 계열사에서 다른 계열사로 전출이 된 거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장기 근속자에 대한 이게 혜택이 크니까 그죠. 꼭 챙겨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또 아까 이제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을 이제 말씀해 주셨고, 실제로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퇴직을 앞두고 있는 분도 있지만 이미 퇴직해서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분도 이제 꽤 많이 만나고 있죠. 그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렇게 했어야 될 걸, 이런 얘기 중에 제일 많이 하시는 얘기 어떤 얘기입니까?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요즘에 지금 현재 60세가 넘으신 분들은 대부분 재취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일하지 않는 걸 죄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일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셔서 재취업을 하시는데, 재취업하시다 보니까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인출하지 않고 그냥 운용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이런 분들도 우리가 30% 감면 혜택을 받고 추가적으로 10년 이후에는 40% 감면 혜택을 받으니까 월 1만 원이라도 연금을 먼저 개시하는 게 현명하다. 초기에 10년을 먼저 채우는 게 중요하다. 10만 원이 됐든, 그죠? 여기서 먼저 개시해서 받는 경우를 얘기해 드리면, 이걸 왜 이제야 얘기해 주느냐. 이걸 처음 알았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퇴직을 지금 당장 하더라도 국민연금이 나오는 시기까지 보통 1, 2년 정도의 과교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퇴직연금은 초기에 좀 더 많이 받다 뒤에 또 줄일 수가 있어요. 아니면 또 초기에 적게 받다 뒤에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연하게 이렇게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고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을 하신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아서 상담 과정에서 보면 왜 이걸 이제 알았을까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월 만 원씩만 받겠다라고 하면 그걸 설정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 몰랐던 분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네, 거의 모르시고 계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연금으로 받으시거나 또는 이렇게 그냥 갖고 계신 분들은 행복하신 분들이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이미 다 이거를 이제 퇴직소득세를 내시고 이미 다 쓰셨어요. 퇴직하신 분들이 이제 거의 그렇지만 보통 예전부터 퇴직하기 전에 자녀를 결혼을 이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이 퇴직금이 거의 자녀들의 결혼 자금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오히려 이분들은 조금 더 이제 강하게 얘기해 줬으면 더 좋지 않았냐. 이런 아쉬움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생각보다 좋은 직장, 좋은 연봉, 좋은 대우를 받으셨던 분들이 퇴직 이후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힘든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왕이면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이왕이면 정말 연금으로 받으셔서 국민연금 받으시기 전까지라도 아니면 그 이후라도 뭔가 좀 이렇게 연금 생활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드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연금 수령에 따른 절세 부분 또 조금 더 이렇게 부연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습니까? 많이 이제 이렇게 만나서 상담을 해보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금융기관마다 연금 소득에 대해서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이 과세된다. 거기에 퇴직금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그리고 내가 받는 모든 연금 자산이 1200을 다 넘을 텐데 왜냐면 퇴직연금이 보통 한 2억 정도 있다면 월 100만 원 이상 받게 될 겁니다. 그것만 해도 1200을 초과하게 될 것이고 연금저축이 있고 또 2000년 이전에 가입한 국외인연금이 있고 그리고 보험회사에 우리 또 연금으로 가입한 상품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이런 세제에 대해서 은행이나 증권사의 직원들이 대부분 몰라요. 그래서 연 1200이 넘으면 종합과세가 됩니다. 이게 지난해까지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다시 정리를 한번 해드린다면 2000년 이전에 가입한 상품들은 근본적으로 연금으로 받으면 다 비과세입니다. 과거에 소득공제 받았던 상품이죠. 연금으로 받아도 비과세, 일시금으로 수령하더라도 퇴직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러니까 특별 해지 사유에 해당되면 일시금으로 받아도 비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활용될 거고요. 두 번째는 2001년 이후에 받은 세액공제 상품들 IRP 그리고 퇴직금에서 받은 운용상품에 대해서는 1200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았던 DC에서 IRP로 넘어온 원본에 대해서는 1200에 안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퇴직금에서 연금으로 받았을 때 그 원금에 대한 부분은 1200만 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IRP나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넣었던 IRP나 연금저축계좌를 5년씩 받게 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들어갈 확률이 커집니다. 그래서 약 10년 정도로 넉넉하게 길게 받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렇다면 연간 1200을 넘을 일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건강보험료에도 결국 영향 미치게 되는 그럴 수도 있는데 현재까지는 미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연금저축 계좌나 IRP 계좌 그것도 운용 수익에 대해서 1200을 넘었을 때 건강보험에 현재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세액공제 받은 부분은 영향을 받죠. 그것도 받치지 않습니다. 그것도 안 맞습니까? 현재까지. 그러니까 분리과세 소득으로 정의됐던 이런 소득들은 건강보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 절세 계좌의 장단점 비교 이것도 이제 준비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뭐 세금을 안 내려면 안 내고 줄이려면 줄이고 하는 것들이 당연히 좋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예전부터 옛날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연금저축이라는 항목이 소득공제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는 그냥 뭐 연말에 그냥 가입하시면 뭐 100만 원, 150만 원씩 이렇게 환급을 받으셨던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텐데요. 지금 물론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그렇진 않죠. 자, 근데 이제 이 연금저축계좌 같은 경우는 가입 자격이 제한이 없습니다. 납입 한도도 이제 연 1,800만 원까지고, 그다음에 편입상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펀드나 MMF 그리고 ETF가 됩니다. 근데 ETF에서는 레버리지라고 해서 뭐 2배, 3배 이렇게 2x, 3x 가는 레버리지 상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안 되고, 그 다음에 인버스라고 해서 수익이 떨어졌을 때 수익을 얻는 그런 ETF도 가입이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IRP 같은 경우는 소득 있는 모든 취업자인 경우에 가입이 가능하고 납입 한도도 연금저축계좌하고 동일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는 예금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RP, 특히 채권이 들어가 있고 리츠, ELS, ELB 같은 파생 상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의무 가입 기간 같은 경우는 이제 5년 이상 납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금은 10년 이상 수령을 해야 됩니다. 두 개가 공통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세제 혜택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연봉으로 봤을 때 5,500만 원과 1억 2천만 원이 두 가지가 이제 기준이 되는데요. 5,500만 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이제 5,500만 원이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세액공제 되는 것이 16.5%가 돼요. 근데 이제 5,500이 넘어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13.2% 이렇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1억 2천이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서 그 1억 2천만 원이 이제 뭐 넘으시거나 이게 원래 작년 같은 경우는 1억 2천이 또 기준점이 됐었는데 지금 그거와 상관없이 이제 연금저축도 한도가 없이 같이 진행이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작년까지는 최근 3년 동안은
50세 이상인 분들만 200만 원 한도를 더 줘서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됐었거든요.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해서. 근데 지금은 그냥 그런 거 없이 모두 다 900만 원으로 올해부터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를 늘려서 뭔가 세제 혜택을 좀 더 많이 주는 것도 있지만 연금 소득이 분명히 많이 적다는 것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최대한 보충해서 넣어주려고 이제 이런 제도를 만들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통 연금저축계좌와 IRP 계좌가 다 세액공제 상품이잖아요. 예. 두 개 합쳐서 1,800까지가 한도인 거고요. 그리고 앞서서 우리가 세금 부분에 얘기할 때, 자,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부분은 비과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게 이제 그럼 IRP에 가입해야 되는지 연금저축에 가입해야 되는지,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IRP에 300. 이렇게 돼 있는데 연금저축은 맥시멈 600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연금저축계좌 없이 IRP에만 넣게 되면 900만 원을 다 넣어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연금저축하고 IRP가 동시에 있다면 나누어서 할 수 있는데 IRP에 납입할 수 있는 한도는 600. IRP에 할 수 있는 거는 300. 그러니까 합쳐서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되는데 그러면 연금저축계좌와 IRP의 장단점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연금저축계좌는 부분 환매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쪽에 6천만 원이 들어있는데 내가 갑자기 이번에 돈 쓸 일이 생겼어요. 그럼 한 2천 정도를 부분적으로 환매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IRP 계좌는 부분 환매가 불가능합니다. 만에 하나 여기에 돈이 필요하게 되면 계좌 자체를 삭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 상황에 돈이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연금저축계좌는 언제든지 부분 환매될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축적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고, IRP에 추가 납입하는 돈들은 노후 자금으로 쓴다는 목적으로만 가입하시는 게 현명하시겠다. 이렇게 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의무가입 기간에 근데 5년 이상 납입하고 연금 수령 10년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부분 환매도 가능하고 남아있는 거는 연금 수령하면 된다는 겁니까? 부분 환매가 가능하다. 근데 이제 환매를 하면 그 16.5% 기타 소득을 내야죠. 예. 기타 소득세 내야 되고. 자,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주로 퇴직연금 관련해서 이제 세금 부분, 과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퇴직연금이 저희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관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이제 충분하지 못하고 개인연금도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 충분하지 못한데 이 퇴직연금이라도 상당 부분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희망사항인데 그러면 이 퇴직연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또 과세 부분도 미리 알고 절세를 또 해나가야 되는 그런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두 분 전문가 감사합니다.